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표결 여파로 장중한 때 1,48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쏠림이 과도하면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달러당 1,500원 돌파도 배제할 수 없어서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세계그룹이 G마켓을 살리기 위해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손을 잡는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습니다. G마켓 판매자들이 알리바바 유통망을 통해 전 세계로 물건을 팔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인데요. 쿠팡과 네이버를 향한 G마켓의 도전, 이카머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이 공개한 12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와 같이 0.03% 하락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떨어져 지난 4월 다섯째 주 이후 3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닥쳤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춰 연금과 복지, 정년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요. 다행스럽게 최근 출산과 결혼이 늘고 있다고 하죠. 빨리 찾아온 초고령 사회의 과제, 이슈 체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재테크 정보를 모아주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시간입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테크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네요.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올해 정말 열풍을 일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ETF의 한 해 성적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올해 어떤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이 있었는지, ETF 어떤 것이 인기가 많았나 이걸 알아봐야 내년에는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ETF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렸는데 국내 펀드 시장 올 한 해만 100조 원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이 ETF는 올해 49조 원 넘게 급증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 규모가 무려 1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ETF가 170조. 그중에서 역시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았겠죠? 맞습니다. ETF는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해외 주식 순자산의 규모만 따져봤을 때에도 15조 6,266억 원에서 41조 85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모펀드를 넘어서 해외 주식의 최대 간접 투자 수단주의를 깨차면서 이 전체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는 수준까지 상당히 크게 올라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그 서학개미 열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해외 ETF 투자가 더 늘지 않았겠어요? 네, 정말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확연한 강세를 보였던 건 바로 미국의 증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 이민을 못 떠났던 이 동학 개미들도 국내 증시 내에서 간접 투자 이민 행렬의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셨던 비상계엄 이후 3주간, 정확하게는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ETF 순매수액 중에서 미국 관련 자산 투자 ETF의 순매수액이 1조 5,018억 원으로 그 비율이 72.47%에 이를 정도로 쏠림 현상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네, 미국 자산 ETF가 70%를 넘었는데 실제 수익률 ETF 중에 올해 어떤 게 가장 높았어요? 네, AI 반도체 등 이 테마형 ETF와 해외 지수와 연계된 월배당 ETF 등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 들어서 24일까지 ETF 수익률 상위의 20종목, 20종목 가운데에서 19개가 해외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레버리지와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미국 테크 탑10 레버리지 이 경우에는 수익률이 무려 각각 191.44% 그리고 170.09%에 달했습니다. 상당한 퍼센트인 거죠. 네, 수익률이 190%, 170% 정말 놀랍네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도 주목을 받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몇 가지를 한번 소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온큐나 팔란티어, 앱러빈 등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담아서 수익률을 높인 하나로 글로벌 생성형 AI 액티브와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는 각각 86.04%, 85.29%의 수익률을 거두면서 상위권을 굳건하게 차지했습니다. 네, 아까 수익률 ETF 중에서 상위 22건에 해외 주식이 19개, 한 개만 국내 주식인데 그 한 개는 뭐였죠? 네,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가 58.64%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20위 밖으로는 솔조선 탑3 플러스, 타이거 200중공업, 그리고 플러스 K방산이 50%대로 수익률이 높았는데요. 조선업이나 원전산업 등 미국발 정책 수혜를 받은 테마들만이 겨우겨우 체면치레를 한 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 ETF 열풍 내년에도 지속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 준비한 이슈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제는 해외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인적 공제는 탈락이라고 준비했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인적 공제다. 연말에 이 연말 정산 때문에 인적 공제에 영향을 준다면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세금도 국내 주식들과 다르죠. 맞습니다. 네. 이 해외 주식 양도세는 인당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요. 22%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걸 쉽게 좀 풀어보자면 차익 250만 원까지는 내야 될 세금이 없는 거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해외 주식 투자 차익 250만 원 넘으면 그러면 세금을 물린다는데 해외 주식 투자자는 또 환율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환율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환율은 실제로 환전일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 매수 결제일에 기준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요즘처럼 원달러 환율이 1,450원 혹은 그 이상, 오늘 기준으로는 1,480원 이렇게까지 높아지면 환차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환차익이 생겼다면 전부 양도 차익에 포함이 되어서 이 부분이 과세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내야 될 분들, 만약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익통산 방식을 적용을 하는데요. 즉 이익과 손해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평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해외 주식을 팔아서 1,000만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로 165만 원가량을 내야 되는데요. 하지만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를 해서 600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되면 최종 수익은 400만 원이 되고요. 내야 될 양도소득세도 4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에서 이 150만 원의 22%인 33만 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세금만 생각한다면 평가손이 난 주식을 일단 팔아서 양도 차익을 줄인 다음에 되살아. 이제 그런 얘기시네요. 네. 자,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로 전업주부가 105만 원을 벌었다. 1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이게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던데 이건 이유가 뭐예요? 네, 인적 공제라 함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종합 그리고 양도, 퇴직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전업주부가 해외 주식 투자로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이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적 공제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네, 이렇게 되면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전부 다 빠지게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초과소득의 여부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학개미들 세금 환율 일단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네, 마지막 주제는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목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올해도 부동산 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공급 대책이 발표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내년에는 중요한 제도 어떤 게 바뀝니까? 네, 일단 1월 중순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받은 분들 부담이 큰데요. 실제 지금 현재 얼마인데 어떻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 현재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약 1.2에서 1.4% 수준, 신용대출은 0.6에서 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0.6에서 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는 것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1월 중순께부터 줄어드는 게 있고요. 대출제도 또 바뀌는 게 있나요? 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집을 한 채 더 산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1주택자로 간주를 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취득 가액 기준으로는 6억 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조건도 완화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3년간 추가 완화되고요. 특례대출 기간에 추가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금리를 현행의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또 청년들을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에 가입한 뒤에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무주택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내년 중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집을 사려면 내년 7월 전에 사라,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맞습니다. 네. 올해 스트레스 DSR이란 단어 정말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가 내년 7월로 잠정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2단계 시행이 있었고요.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대해서 적용되고요.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대출제도 바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지금까지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태위태하던 원달러 환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한때 1,480원을 뚫었습니다.
1,500원 시대가 열리는 건 아는지 불안감이 높은데요.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모시고 최근 환율 동향, 앞으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정말 춤을 추네요. 무섭게 오르다 다시 떨어지는데 오늘 환율 동향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1,486원까지 급등했던 환율은 정오를 지나면서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은 1,467원대로 조금 전월 대비 한 2원 정도 상승한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정의경의 정부 당국의 좀 외환시장 개입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추정이 있고요. 뭐 그 후에 조금은 좀 환율이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만 해도 이러다 1,470원, 80원, 1,500원 가는 게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덕수 대행의 탄핵 표결이 이렇게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까? 예, 뭐 아무래도 저희가 국회에서 탄핵 결정 이후에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한덕수 부총리의 어떤 탄핵 표결로 이어지면서 정치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아무래도 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국내 경제 정책의 어떤 공백이라든지 또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러한 것들이 증폭이 되면서 원화 환율 자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깬 다음에 다시 지금 또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 보니까 정부가 뭔가 외환시장에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달러를 풀어서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있은 거죠?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도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로 봐서는 정부의 좀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율의 변동성 자체를 조금은 이제 좀 축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좀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정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안정을 좀 찾기는 좀 쉽지 않은, 말씀드린 대로 정치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추가 이탈이라든지 이러한 또 외국인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결코 개선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환시장의 조금 변동성 장세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쏠림이 과도하면 단호하게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지금 달러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뉴욕 시장에서 올랐는데 경제적인 영향, 실업수당 이런 고용지표의 영향 때문에 지금 달러가 올랐다면서요? 예, 특히 이제 좀 12월 FOMC 회의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다소는 좀 매파적으로 선회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조금은 좀 하락을 했지만 대충 한 4.6%선까지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좀 달러 강세 심리에 달러 강세 심리를 좀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좀 브라질 해화라든지 또 멕시코 페소와 또 인도 루피아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자체도 상당 부분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원화 환율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어떤 이러한 정치 불확실성, 정책 공백 자체라는 것이 지금 국내 경기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원화 가치 펀더멘탈 자체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계속 되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계속 좀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내외 변수만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는,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주변국 엔화라든지 중국 위안화를 비교해서도 우리 원화가 달러 대비 더 하락폭이 큰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엔이나 위안화 가치 자체도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원화 가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들이고요. 네. 올 한 해만 보게 되면 지금 가장 큰 폭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한 거는 브라질 해화라고요. 예. 그다음이 멕시코 페소와 그다음이 아마 한국 원화 가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화 가치 자체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외적인 여건도 분명히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대내적인 여건도 사실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12월 달 들어와서 이제 탄핵이 이제 전국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가 12월 한 달 동안 전월 대비 한 12% 떨어졌고 또 기업 BSI라고 하죠.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자체도 전월 대비 6% 하락하는 등 국내 최강 경기 자체가 뭐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원화의 어떤 약세 심리 자체를 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가 더 떨어지니까 원대 일본엔, 원대 중국 위안을 본다면 우리 중국이나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원엔, 원 위안화도 지금 많이 떨어진 거죠? 예, 뭐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사실은 원엔 환율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진 크게 뭐 올랐다라고 오른 상황? 예. 예. 지금 930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사실은 최근에 뭐 엔화 역시도 좀 BOJ 12월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엔화도 약세 심리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위안화 역시도 중국 경기 부진이라든지 또 부양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뭐 지금 역외 환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7.3 위안을 넘어서는 등 조금 위안화 가치도 불안하기 때문에 7.3 위안. 예. 예. 그래서 원엔이라든지 원 위안 환율 자체는 사실상 보게 되면 아주 큰 변동은 사실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이제 100엔당 우리 원화로 930, 40원, 또 위안당 200원을 지금 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달러화의 장기 흐름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미국 기업을 위해서 달러 약세를 원할 수도 있을 텐데 반면에 본인이 예고한 정책들, 관세 전쟁, 또 불법 이민자 추방이 이루어진다면 물가 상승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다. 예상이 이렇게 좀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장기 전망은? 일단 초기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할 초기에는 달러 강세를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든지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연준과의 조금 통화 정책을 둘러싼 마찰까지도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달러 강세의 흐름 자체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만 나홀로 좋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 예외주의 현상 자체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달러를 좀 지지해 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달러의 어떤 추가적인 강세까지도 저희가 내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제 달러 약세를 이제 계속 원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초기의 정책들 자체가 실시된 이후 조금 시간을 두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또는 어떤 각종 뭐 환율 조작국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엄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달러 부분을 약세화하려는 노력이 조금 가시화될 거로 좀 보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정책만으로 본다면 관세,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 달러 인덱스가 높은 수준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 역시 높은 곳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뭐 1,500원을 저희가 뭐 오늘도 갑자기 뭐 터치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내년 초에 가서는 조금 더 1,500원에 대한 그 상승 흐름 그것을 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더 빈발하지 않을까라는 저희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내 여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내년 1월에 하느니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경기 부양 차원에서 뭐 추경 이러한 것들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내 재정 수지 적자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원화에는 당연히 약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1,500원대 환율을 연초에 사실은 좀 돌파하려는 시도로 작용을 할 거로 보고 있고 네. 원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국내 정치 일정 자체가 확실히 좀 드러나야 좀 원달러 환율이 좀 추세적인 하락적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1,400 중후반대 환율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1,500원대 돌파 시도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걱정.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기업들 달러 기준 가격을 좀 낮출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뭐 수출에 좀 호재다고 했는데 지금은 기업 규모 관계없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뭐 대기업 모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영향뿐입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당연히 조금 개선의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아무래도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으면 이제 원화로 환산할 때는 원화 환산 이익 측면에서는 사실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 자체는 이러한 그 대외 여건, 특히 이제 내년 1분기의 수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내년 초부터 역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결국 기업들의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아무래도 환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국내는 아무래도 각종 원부자재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당연히 그러한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도 있는 사항들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의 이렇게 신인도 아직은 그렇게 신인도 자체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만약 국가 신용도마저도 떨어지게 된다라면 해외 차입 코스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달러 부채에 대한 부담 이러한 것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환율이 오르더라도 별로 좋을 게 없다. 특히 내년 상반 1분기 수출 여건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달러가 적어지면 달러 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달러 빚을 진 기업들은 달러 이자가 늘어난다는 걱정까지 해주셨습니다. 급등락을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묵직한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건데요. 준비 없이 찾아온 초고령 사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는다? 이게 유엔이 규정한 겁니까? 이 초고령 사회라는 어떤 거예요? 유엔이 규정한 건데 네.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가면 고령 사회. 네.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인가요?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냐? 7%면 고령화 사회? 네, 14%냐? 14%면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냐? 20%.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 7%, 14%, 20%가 어디 성경에 적혀 있는 거냐고요. 임의적인 거거든요. 유엔이 임의적으로 네. 나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만들었을 텐데 기분 안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20%하고 그럼 19%는 문제가 없고 네. 20%는 심각한 문제가 있냐.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썩 마음에 와 닿지는 않고 네. 둘째는 이게 무슨 뭐 굉장히 아까 앵커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묵직한 사회에 숙제를 네. 던졌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박수 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죠? 아니 65세 사람이 인구가 태어나서 늘어나는 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예. 이거 박수 칠 일 아닌가. 그래서 사회가 이 부분을 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도 뭐 고령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저는 지금 재앙으로 생각하고 지금 네. 여쭈려고 그랬는데 아니, 인식을 축복이라고 좀 하니까 바꿔야 된다. 인식을 우리가. 바꾸자. 그래서 이거 박수 칠 일이다. 박수 칠 일이다. 박수 칠 일인데 예.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 문제들이 있으니 예. 그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해 주도록 예. 국가가 좀 관심을 박수치며 관심을 가져주자. 저는 그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축복받을 네.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그렇죠. 그 부분 얘기하기 전에 네. 우선 여튼 유엔이 기준을 정했으니까 65세 이상 인구 20% 혹시 수도권이나 뭐 지방 좀 많이 차이가 납니까? 많이 나죠. 많이 나죠. 통계를 보면은 이제 호남 쪽이 상당히 그 비율이 높고 네. 지방으로 갈수록 좀 높고 그런데 그거는 뭐 지방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서라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오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서울로 못 오니까 생기는 거라서 뭐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큰 우리가 신경을 쓸 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군의 평균 수명이 80에 가깝다고 해서 뭐 그쪽에 사시는 분이 수명이 긴 게 아니고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거기서 젊은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 분들이 주로 고령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지역이 소멸될 거라는 우려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고령 사회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아까 이제 축복받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대로 이대로 있으면 과연 축복받을 사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고 고쳐야 될까요?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왜 이게 축복받을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고 하면 이제 국가나 사회가 아무래도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쪽이 고령들이잖아요. 65세. 건강, 그럼 그 복지. 돈은 어디서 나오냐? 세금을 걷어야죠. 65세 이하의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요. 네, 돈 버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화되는 것이 사회의 짐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돈을 내는 분들이 내어도 기쁜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도 조금 있으면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실 텐데 사회가 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이 사회가 성공한 증거다. 이게 성공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발전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박수 치면서 흔쾌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형편이 닿는 한 세금도 더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근본적인 좀 자세의 좀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를 보면은 마치 짐덩어리 있냐. 굉장히 불쾌해요. 뭐 우리 신세동 교수님 불쾌할지 모르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짐덩어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일선 일하는 곳에서 물러남으로써 소득이 없잖아요. 우선 소득이 없는 분들을 어떻게 복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는 복지 문제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찍 퇴직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복지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도 받는 사람이 늘어나서 생기는 내는 사람이 적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더 하고 싶으니까 정년도 좀 더 늦게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60세 전에 다 퇴직을 시키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문제도 그대로 두면은 축복이 아닐 수 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바꿔야 될 텐데 바꿀 준비가 이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아직 안 돼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흔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일자리. 그렇습니다. 지금 뭐 65세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직장에 계신 분들이 60세 이전에 다 회사에서 나가는 현실이잖아요. 쫓겨납니다. 뭐 대부분의 일반 회사는 50대 초반에 다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고령의 문제가 아니라 중년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소득은 예전과 같지 않더라도 일자리 기회를 좀 많이 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당 부분은 일찍 나가지 않고 일하고 싶어 할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정년 연장을 한다든지. 정년 연장. 네. 그건 이슈가 중요한 크게 이슈인데, 됐죠. 정년 네. 연장. 그래서 지금 만 정년 60세잖아요. 연장을 네. 이제 60세고 네. 이제 교수 같은 경우는 65세인데 이거를 이제 부문별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을 해서 단계적으로? 70 또는 뭐 75세까지 또는 아예 뭐 어떤 나라 같이 정년을 아예 없애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다. 그럼 정년 연장은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대환영을 하겠지만 기업들은 환영하겠습니까? 기업의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특정한 연령을 넘어서는 분이 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네. 급여 체계를 이원화해서 소위 고령화 트랙으로 가는 경우에는 급여 자체를 뭐 한 40% 깎는다든지 네. 해도 해당되는 분은 어차피 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 수용 가능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령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뭐 수십조의 돈을 풀어놓고 있는데 네. 그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네. 저는 첫 번째로 이 65세 이상의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늘리는 데 있어서 일단 기업도 동참을 하고 기업도. 그다음에 연령층이 낮은 분들도 거부만 할 것이 아니다.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거부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당신도 그렇게 나이가 드실 테니 긴 안목에서 보면 수용 가능하다. 네. 저는 그래서 본인의 차원에서도 수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연령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또 국가적으로 이제 기업이 아까 좀 수용하기 어려운 네, 부분이 좀 있다고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고령 트랙에 계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뭐 혜택을 그죠? 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지원해주고 그러면 사실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정년을 늘렸는데 우리가 정년 연장이라고 일률적으로 정년을 늘린다면 제가 만 55세에서 60세로 늘릴 때도 그런 걸 겪었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반대가 많을 테니까 뭐 좀 계속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계속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형태로 좀 합의를 해보자 해서 정부가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재계, 정부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정부가 적극성을 안 띄었는지 아니면 기업의 반대가 많았는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 변경이 필요한데 진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부에게도 좀 적극성이 없다는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특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온통 국민의 그 관심이 계엄과 탄핵으로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경사노위에서 주도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제 이런 판국에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권 노동단체에서는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근로자 중에서 제도권 노조에 가입한 분이 지금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80%의 비노조 근로자들의 이익이 대변되는 그런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40대, 50대, 60대 아직 고령이 되시지 않은 분들이 야, 우리도 10년 뒤에는 저 당해.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를 확실히 우리가 다져놓자는 차원에서 국민적인 동의를 가지고 그리고 정부나 노조의 입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어떤 중립적인 뭐 국회가 주도하든지 해서 이 고령화 사회에 따르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범국가적인 전 기구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저는 저 벽돌을 쌓아 나가야 된다.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자는데 관련해서 좀 작은 거지만 아까 이제 젊은 층들의 조금 꺼리는 문제에 대해서 노인층이 나이 든 분들이 퇴직을 덜 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젊은 층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걱정.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슈를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는데 의외로 젊은 층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반발을 하지 않는다는 제가 언론 보도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그 65세, 70세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교수를 하다가 또는 뭐 전문인으로 있다가 변호사를 하다가 의사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은 일 하락해도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경제적인 바탕이 되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의사 자리를 계속해라. 이러면은 젊은이들이 그럼 내 자리는 어디냐 이러겠지만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분들은 중위소득 또는 그 이하를 받는 어려운 분들 우리가 소위 노인 빈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로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 일들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 될 테고 소득이 적은 일들이 될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정부가 지원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20대, 30대가 있으면 진짜 어른들한테 회초리를 맞아야 할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그 노인네들에게 제공하는 정부가 특히 지원해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젊은이들이 반대하지 않고 내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일자리는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정말 좋겠죠. 노인 빈곤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런 분들의 아무런 준비 없이 늙어가는 사회를 막기 위해서 그분들이 좀 계속 고용의 형태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급한 기구 설립이 필요하네요. 또 이 노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또 하나 걱정이 이제 늘 얘기하는 우리 국민연금 또 재정 문제가 생기잖아요. 연금을 낼 분들은 적어지고 연금을 타는 사람만 많아지는데 여기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자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젊은 층이 반발할 수도 있고요. 또 받는 돈, 보험금도 좀 줄이자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 역시 지난 정부에서 최근에 그 여야 합의가 좀 이루어지려다가 안 됐고 지금 시급한데 이것도 지금 전혀 추진 동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두 가지로 무슨 어떻게 해요? 얘기냐면 65세 이상 이미 65세 이상 고령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제도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낼 돈 없어요. 낼 기회도 없고 타먹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예를 들면 뭐 소득 대체율을 막 팍 올려준다? 이건 반발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고령에 대해서는 기존 체제를 될 수 있으면 유지를 하고 다만 65세 이상 연령이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지금 잘 안 돌아가시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재정의 확장 부분은 국가가 감내를 하고 지금 이 국민연금의 이 연금의 그 보험료 체계를 바꾸는 거는 65세 이상의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해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정부가 지난번에 그 개편안을 냈는데 보면 그걸 잘 반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정부가 내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 따라서 매년 내는 보험료율의 인상률을 차등화했잖아요. 조금씩 높이고 나이가 이제 50에 가까우면 좀 많이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 기간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차등화를 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 대체율도 그렇죠? 소득 대체율도 차등화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20대, 30대, 40대, 50대가 합의를 해서 그 제도를 빨리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주는 문제를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령화 시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이미 보험료를 낼 수 거의 없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혼돈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고령들은 고령들 문제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30대 40대의 그 보험료율은 서둘러 우리가 체계를 정책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는 분들이 차등화해서 올라가는 문제가 정부가 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이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하루라도 늦어지면 수백억씩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 지금 정말 부지하세월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초고령 사회는 다가왔다. 그런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문제 그렇고요. 이제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이 20%를 넘는다고 하니까 노인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65세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불만이시라고 했는데 노인복지법에 노인 기준 65세인데 이걸 좀 올리자. 대한노인에서도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걸 뭐 올리는 게 단순히 해결되는 그냥 올릴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리는 문제.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려야 된다. 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65세면 진짜 뭐 육체적으로 거의 청년에 준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미 저도 70대에 속했지만 70대도 진짜 청년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건강한 노인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0이지만 저보고 노인이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불쾌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에 노인이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고령자. 여튼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지금 만 65세, 65세가 고령자인데 노인인데 이거를 올릴 경우에 그동안에 그분들에게 지급되던 각종 복지 혜택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도 기존에 이미 해당된 분들은 논외로 치고 계속 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되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65세가 될 분들은 그죠? 내년 66세서부터 혜택을 주고 뭐 이렇게 매년 조금씩 우리가 늦춰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좀 우리가 큰 안목으로 긴 안목으로 좀 이 고령화의 기준을 늘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좀 사회가 건전하지 않겠나. 네, 조금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으로서의 주장이 아닌가. 젊은이들도 공감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최근 출생과 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에요. 10월에도 출생아 수가 늘어서 4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지금 늘고 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난 그 통계가 나오면서 뭐 결혼을 많이 하고 있다. 결혼이 좀 늘고 출생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심지어는 뭐 대통령실의 경제 수석인가 정책실장은 우리가 그 혼인 정책을 대책이 성공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냐면 왜요? 지금 30대 인구가요. 다른 연령층은 다 주는데 20대, 10대, 20대, 40대 다 연령이 주는데 30대만 인구가 지금 거의 전년에 비해서 70만 명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인구가 늘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들이 태어날 때 지금 30대가 태어날 때 그때 경기가 되게 좋고 그래서 그때 출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결혼을 많이 하고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생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추세는요. 5년 정도 안 지나서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출생 대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인구 구성에 바뀌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그죠. 뭐 반가운 소리인 줄 알았더니 조금 그래서 우울하네요. 이 문제를 너무 그렇게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 것이다. 뭐 또 그리고 뭐 이 뭡니까 저출생의 추세가 끝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가도 한참 나갔다. 저는 그래 봐서 지금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 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들 그리고 저출생에 대한 출생 증가에 대한 인식 새로운 시각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입니다. 이른바 초고령 사회가 된 거죠.
고령 사회에서 7년 만에 마주한 현실입니다. 예정된 길이었지만 너무 빠릅니다. 준비 없이 맞은 초고령 사회는 불안투성이입니다. 60세 정년이 되기 전에 직장에서 잘려나가는 조기 퇴직, 40%가 넘는 노인 빈곤율, 금세 없어질 것 같은 국민연금 고갈, 초고령 사회를 덮칠 어두운 그늘인데요. 그늘을 걷어내지 못하면 재앙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